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무슨 말이죠? 법무부가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이제 어제 결정을 해서 국회에는 공소 사실에 요지만 담은 자료가 지금 제공이 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면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법무부에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법무부가 이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규정한 근거는 뭡니까? 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및 명예 등이 어떤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어제 법무부 결정의 취지였는데요. 또 오늘 법무부는 이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 절차상의 서류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는 이제 법원의 고유 권한이고 법원행정처의 경우도 국회에 이제 공소장을 이제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왔고 이걸 이제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예. 오늘 추미애 장관도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되면 공개된 재판에서의 어떤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될 거다라면서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도 만들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걸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청와대도 오늘 법무부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칙에 따라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비판하는 목소리는요? 보수 세력이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정권이 총선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이렇게 좀 숨기는 어떤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 주광덕,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고발인 신분으로 이 공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원 행정처는 이것을 이제 거부할 방침이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는 게 언론 보도 내용인데요. 하지만 지금 보수 세력 이외에도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서요? 오늘 참여연대도 논평을 냈는데요. 이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다라면서 기존 관례와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의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무부가 아니라 이 재판부가 결정할 그럴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사건 내용이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 등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것인데요. 예. 또 여기다 참여연대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도 같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법적 문제요? 법무부가 근거로 든 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건 이제 법무부 훈령인데요. 그보다 상위인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을 보면 국가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이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법무부의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국회를 통해서 공소장이 공개된 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1998년에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이제 제한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공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04년에 참여정부 때 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공공연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해서 2005년부터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는 취지로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 관행이 이제 자리를 잡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네. 그런데 법무부는 이제 앞으로 안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공소장 내용이 이미 보도됐다면서요? 그렇죠. 오늘 동아일보가 이 공소장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이 송철호 울산시장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어떤 저녁 자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고 또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위 관련 첩보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통해서 청와대에 보고됐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민정라인을 통해서 이게 경찰에 하달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고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경찰 수사 상황을 최소 15차례 보고받았다. 이런 내용이라는 건데요.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언론에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나간 걸까요, 이건? 결국은 우리가 그냥 이제 추정해 보기로는 결국 이제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나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양새가 또 이 법무부 결정이 좋지가 않은 것도 또 일부 사실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 명분이 충분치 않다 이런 지적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데요. 요약본을 국회에 제공하긴 한 거지만 참여연대 주장대로 이 국회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한 자료를 사실상 비공개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굳이 내린 배경에는 정치적 맥락이 있다.
이 주장을 이제 피해가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실제 법무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 결정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장관이 정무적 부담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가 됐었다고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이런 부담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총대를 매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공수사실의 보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 내용도 그동안의 어떤 언론 보도 내용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명분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부식시킬 수 있는 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법무부를 통한 공소장 공개를 앞으로 안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하는 건 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죠.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아이오와의 이변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와 코커스 이 개표가 늦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현재 한 70% 넘게 개표가 된 상황인데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26.8% 정도를 득표를 하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이변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2위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인데 거의 1% 차이로 추격을 하고 있고요. 3위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18.4%를 득표하고 있어서 다소 이제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 후보다라고 분류가 됐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에는 15.4%의 4위를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에 확실한 후보가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건 그런 얘기죠. 네. 피트 부티지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몰타의 이민자 가정 출신인데요. 현재 출마한 후보 중에 38살 가장 젊은 후보고요. 그리고 이 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남성 파트너를 둔 성소수자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오와 코커스 연단에서도 자신의 파트너와 좀 포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017년에 민주당 전국위 의장 경선 이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당 대표와 같은 건데 여기에 나서면서 이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 외의 이력을 보면은 과거 이제 하버드대를 다니다가 옥스퍼드로 유학을 간 후에 컨설팅 업체인 맥켄지앤컴퍼니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좀 엘리트적인 그런 이력을 갖고 있고요. 29살에 고향인 사우스밴드 시장에서 당선이 됐는데 이 시장 재직 중이던 2014년에 7개월간 휴직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해군 정보장교로 파병 근무를 하고 복귀한 이력으로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지지가 높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이제 젊은 나이이고 그리고 중앙정치 무대 경험이 거의 없는 작은 도시 시장 출신이다. 이 점이 저 사람이 뭔가 새로운 정치인이다. 이런 좀 대안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시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뭐 실업률을 11.8%에서 4.4%까지 낮췄다. 이런 좀 실질적 성과를 냈다. 이런 점도 당원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현재 경선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들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제외하면 좀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티지지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또 중도적인 색채가 강한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이제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득표 흐름을 분석해 보면은 지금 1차 투표에서 탈락한 15% 미만의 군소 후보를 찍은 지지자들이 2차 투표에서 이제 부티지지를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즉 조 바이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이 주요 후보들이 갖지 못한 요인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이렇게 갈까요? 일단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 결과만 놓고 앞으로를 다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현지 시간 11일에 치러지는 뉴햄프셔 프라이머리까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확실한 이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민주당 경선의 어떤 전형적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형적 구도라는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보적 유권자들은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을 중도적 유권자들은 피트 부티지지와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이런 좀 둘로 나뉜 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느 한쪽으로 후보가 확정이 됐을 때 다른 한쪽 유권자들에 대한 득표력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여전히 관건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2016년에는 샌더스 지지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 이제 대선에 패배했다 이렇게들 보는 게 그 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또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워낙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다를 거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어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의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반응이 아주 안 좋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연두교서에 대해서 이제 국정 연설을 한 건데요. 이 연설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자화자찬 그리고 자신의 이민 정책에 대한 옹호, 마지막에는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언급 이런 것까지 있는데 뭐 대부분의 시간을 하여튼 자기의 자화자찬에 이제 썼습니다. 연설이 끝나니까 이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원고를 이렇게 찢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해서 카메라에 노출되기도 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인물이어서 이런 대결 구도를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네. 상원에서 현재 시간 5일날 이 탄핵 소추안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찬반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양당 지지자들이 좀 어떤 뭉치는 이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민주당에 이렇게 확실한 후보가 없으니 트럼프 대통령 재선은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분석도 실제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경선 후보들끼리 어떤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트럼프를 앞에 두고 분열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각자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인 우위를 갖지 못하는 후보가 없는 상황인 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